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민호가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손을 꼭 쥐고 울던 그 장면이 요즘 들어 자꾸 꿈처럼 떠오릅니다. 눈 아래 퍼렇게 멍든 자국, 링거줄이 얇은 팔을 타고 내려오던 그 모습이 마음 한가운데를 찌르듯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가 저를 밀어내며 외치던 목소리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제대로만 봐주셨으면 이런 일 안 생겼어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긁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무도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집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어느 평범한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새벽부터 끓이던 보리차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리 주전자 뚜껑 위로 김이 뽀얗게 맺혔고 저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찻잔에 따르며 오늘 민호가 잘 지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이치는 찬바람이 아랫배까지 스며들어 살짝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고, 또 겨울이 오네. 세월도 참. 식탁 위에 민호가 좋아하는 구운 김을 올려두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늘 아침마다 김을 굽습니다. 손자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습관이 저한테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들리더니 민호가 졸린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의 발치에 신발이 한 짝뿐이더군요. 시골집 마루 아래 어디에 굴러갔나 보다 싶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신발 한 짝은 어딨노? 그냥 없어졌어.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어제 밤부터 자꾸 손에 작은 상처가 늘어가는 게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뭔 일 있었던 건 아닌가. 마음속에서 자꾸 걸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 마음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더 다치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배운 씁쓸한 경험이죠. 민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는 그 미묘한 톤. 예의는 있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말투. 어머니, 민호 이번 주말엔 꼭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래 카지. 근데 네 목소리에 좀 기운이 없다? 괜찮아요. 회사가 좀 바빠서요. 괜찮다는 말 뒤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제일 서운합니다. 저를 피하듯 말을 끝내는 게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 된 것 같아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민호 요즘 좀 예민해요. 어머니가 너무 혼내시는 건 아닌지. 내가 왜 혼내노? 그럴 시간도 없다. 애가 그냥 요새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말을 잘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가 좀 있다. 말하고 나니 괜히 며느리가 걱정할까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목소리는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저를 의심하는 톤이랄까. 그런데 그 말에 괜히 속이 쓰려 한마디 내뱉고 말았습니다. 와 그러노. 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애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하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요. 나도 그냥 한 이야기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쌓인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로 자라는지 우리는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더 아프게 할까봐.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 바닥에 놓인 민호의 신발 한 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신발이 괜히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고, 서윤이한테 괜히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요즘은 왜 이렇게 모르겠노? 숨을 크게 들이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고추 말리는 빨간 자루, 허공에서 흔들리는 빨래, 햇빛이 다 부서지는 먼지. 평범한 시골의 풍경이지만 제 마음은 자꾸 불안하게 일렁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호가 귀가했습니다. 입가에 묻은 흙, 상의에 스친 긁힌 자국, 그리고 또다시 신발 한 짝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또 신발이 왜 이 모양이고? 그냥 떨어졌어. 어디서 떨어졌는데? 몰라. 말을 아예 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학교 가서 누구한테 뭐라 들었나? 아니야. 아이는 방으로 쪼르르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이의 방 앞에 놓인 흙 묻고 찢어진 신발 한 짝. 바닥에 얌전히 놓여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져 손등으로 살짝 쓸어보니 마치 어제보다는 더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끌고 다니기라도 한 듯. 그 순간 옆집 개가 짖어대며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찢어진 신발이 이상한 불길함을 품고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의 방 문 너머로 아이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는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이는 왜 신발을 잃어버렸고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가 예고 없이 시골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갈등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를 학교에 보내고 텃밭에 나와 배추잎을 살피는데 저 멀리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고? 아침 햇빛에 눈이 부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긴 머리의 여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평일 오전에 시골까지 내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어들고 서윤이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손에 아이의 옷이 든 작은 여행 가방을 다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피곤이 잔뜩 내려앉은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어디 있어요? 학교 갔다. 근데 네 연락도 없이 이 무슨 일이 있나? 말끝을 다 채우기도 전에 서윤이의 한숨이 길게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제 통화 듣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민호의 칫솔을 빼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애를 이 집에서 바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서윤이는 싱크대 앞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 그 옷에서 나는 비누 냄새까지 이 시골 부엌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면서요. 애들 그러고 다닐 수도 있지. 뭐 대수라고. 요즘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그 말투. 차갑진 않았지만 온도 없는 그 말투가 자꾸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못 챙겨서 그렇단 뜻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요즘 아이가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 대신 보리차 잔을 부엌에 올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뜻을 알 수 없는 말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투로 싸웁니다. 서윤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탓하려 온 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말투 하나가 제 마음엔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렇지 서윤이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나는 맨날 의심받는 기분이고 왜 이렇게 서운한지. 나도 이 아이 위해서 다 바치고 있는데. 주전자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제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 괜히 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이의 손을 본 서윤이는 바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손에 왜 이래? 다쳤어?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랬어? 학교에서? 아니. 서윤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호 혼낸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마치 등 뒤에서 누가 확 잡아당긴 듯 몸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애를 혼내노? 민호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인데. 그럼 왜 애가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그 말 끝에 담긴 의심. 그거였습니다. 서윤아, 말 조심해라. 내가 네 애를 때렸다는 기가? 그런 뜻은 아닌데요. 요즘 애가 너무 예민해서. 말은 곱게 하지만 속뜻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을 말한다지만 시어머니 귀에는 항상 의심으로 들립니다. 어머니가 혼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애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가 직접 키우겠단 말이가? 그건 아직? 그 말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이가. 잠깐의 정적. 민호가 두 손을 비비며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동물처럼 눈을 굴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방문 앞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나 그거 싫어. 뭐가 싫은데 민호야? 그냥 싫어 말하기 싫어. 그 말투, 그 울음 섞인 목소리에 서윤이도 저도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뒤로 물러서는 동작이 제 가슴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민호야 할매가 뭘 잘못했노? 아이의 떨리는 어깨, 서윤이의 굳어버린 표정. 그 순간 우리 셋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이어지면 분명 누군가 크게 상처받고 말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를 데리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쥐고 있던 보리차 잔이 딸깍하고 흔들렸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부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진짜 데리고 가겠다는 거구나. 이 아이가 내 손에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무섭지. 그날 저녁 저는 민호가 잠든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다시 흙 묻은 신발 한 짝. 불길함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겠다고 말한 그날 저녁,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은 시골집 거실에서 민호 방 앞에 앉아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숨결이 희미하게 들릴 뿐 그 안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인아, 네가 뭘 잘못했노? 손바닥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혼잣말을 반복했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을 무렵 저는 텃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밤새 내린 서리 때문에 공기가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배추잎을 만지는 손끝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참. 작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텃밭 가득 펼쳐진 초록색 잎사귀들은 생기 있어 보이는데 제 마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민호와 서윤이가 이 집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민호가 학교 가려고 마루로 나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김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회피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밥 좀 먹고 가라. 나 배 안 고파. 아이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려 손을 뻗었지만 민호는 살짝 비켜섰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 잘못을 한겨. 애가 나를 왜 이렇게 피하노? 마음속에서 자꾸만 죄책감과 서운함이 뒤섞였습니다. 서윤이는 아이 옷을 정리하며 제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뒤엔 혹시 어머니가 애한테 무슨 말을 했나? 라는 경계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요. 아니다, 내가. 아니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그 오늘은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그게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네가 더는 나한테 맡기기 싫단 뜻인갑다. 그 생각이 들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간 뒤 마당에서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큰 고 모순자가 놀러왔습니다. 그 특유의 시골 냄새,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큰 목소리. 저는 대충 웃으며 맞이했지만 왠지 오늘따라 그 기척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인아, 들었나? 며느리가 애 데리고 올라간다 하던데? 그 말을 누가 했는데? 서윤이가 전화와서 그러대. 요즘 애가 이상하다고. 내가 혼냈다고도 좀 그러더라. 그 말에 제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옥수수 알갱이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애를 혼내노. 그런 말 한 적도 없는 기라. 나도 안다. 너 그런 사람 아닌 거. 근데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러지. 자기의 문제 생기면 시댁부터 의심하는 거. 순자의 말. 사실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던 불안을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 며느리한테 강하게 나와라. 애 키우는 건 네 몫이다. 그 말은 겉으론 위로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갈등을 더 키우는 도끼 같은 말이었습니다. 큰 고모가 돌아가고 마당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노? 애가 나를 피하는 것도 며느리가 날 의심하는 것도 전부 내 탓인갑다. 이 집에서 나 하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손에 힘이 빠져 옥수수 몇 개가 언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가슴에 떨어지는 듯 울렸습니다. 오후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어쩐지 맥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 어땠노? 그냥.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제 눈치를 슬쩍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말 못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한, 혹은 말하고 싶은데 입이 막혀 있는 듯한 표정. 민호야, 혹시 학교에서 누가 뭐라 했나? 할머니, 나 있잖아. 뭐고? 말해봐라, 민호야. 아이가 조금씩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현관문이 철컥 열리며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손 씻어야지. 민호는 움찔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 입술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며 누가 봐도 말하려다 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아이보다 서윤이와의 갈등에 더 마음이 쏠려버렸습니다. 서윤아, 애 좀 기다려라. 지금 뭐라 하던 중인데. 어머니, 지금은 씻겨야죠. 애가 요즘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깊게 긁었습니다. 아이의 속마음보다 서윤이의 말투가 제 감정에 먼저 닿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에 민호는 말하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다시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저녁, 아이를 씻기고 나온 서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데려가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치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뭐라 하겠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민호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휘청거리고 마당 모퉁이에 놓아둔 민호의 신발 한 짝이 굴러와 제 발끝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니 신발 옆면이 더 크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거고 누구랑 있었던겨?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가 지켜보는 듯한 오싹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엉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 집과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지 아침 햇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쯤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두근두근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애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던 그 장면이 계속 귀에 울렸습니다. 그 말이 마치 집 안가득 퍼지는 서늘한 기운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싶어도 그래도 이 아이를 내 손에서 뺏어가는 거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주방에서 보리차를 끓이는데 옆에서 서윤이가 민호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엌에 있는데도 대화 하나 없이 각자 움직이는 손놀림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반찬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오늘도 네가 학교 데려다 줄 기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색함이 마루 끝까지 퍼져 있었거든요. 서윤이는 손을 멈추고 살짝 고개만 돌렸습니다. 네, 오늘까지만요. 그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마음을 긁었습니다. 마치 곧 데려갈 거니까 기다리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깨가 조금 움츠러져 있었고 눈은 부쩍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호야, 밥 맛있게 먹고. 응. 아이는 말끝을 흐리며 서윤이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이 집안이 왜 이래 됐노? 민호가 나보다 엄마 옆을 더 찾는 게 당연한데 이 서운한 마음은 또 뭐고? 이 나이에 서운하고 질투나고 그런 마음을 느낄 줄이야. 저는 빈 찻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혼자 작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당에서 고추를 털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이웃 할머니 박금순 74세가 장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인아, 이거 우리 집 시금치 좀 뜯었다. 애가 좋아하잖아. 할머니는 늘 그랬듯 툭툭한 말투로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금순이 언니.
요즘 내가 정신이 없다 아이가. 그려 보이더라. 근데 민호, 괜찮나? 그 말에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뭐라 하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앞에서 혼자 앉아 있더라고. 신발도 한 짝 없고 손에 흙 묻혀서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다고요? 몇 시쯤에? 해지기 직전. 내가 말 걸었더니 애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얼굴이 뭔가 무섭게 겁먹은 얼굴이더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호가 어제 신발 한 짝 잃어버리고 울먹이던 장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언니, 혹시 누가 같이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었어. 근데 뭔가 따라다니는 기척을 애가 느끼는 것 같더라고.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금순 할머니는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이나 애가 뭔 말 못할 일 있는 것 같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애 마음 좀 들여다봐라. 그 말이 며느리도 아닌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듣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에 바로 꽂히는지. 할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얼룩진 고추자루, 그리고 마당 한편에 굴러다니는 민호의 신발 한 짝. 그 신발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아,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애가 도와달라 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윤이가 민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또 울었다네요. 그래, 왜 울었는지는 말했나? 아니요. 그냥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했대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 카노? 내가 언제 애를 혼냈다 카노? 애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서윤이의 말투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처럼 차가운 단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입술이 바짝 말라 올라붙었습니다. 서윤아, 애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어머니는 그러실 분 아니란 건 알지만 요즘 애가 너무 불안정해서요. 그 말은 겉으론 예의지만 속은 또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웃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 마음 먼저 들여다보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또 며느리의 말투에 상처받아 그 중요한 깨달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며느리한테 마음 열기가 왜 이렇게 어렵노? 나도 애 때문에 불안한데 왜 나는 늘 의심받고 있는 기분이고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어디 덧나나. 고요한 방 안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금순 할머니에게 받은 시금치를 묻혀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호가 제일 먼저 젓가락을 뻗었을 텐데 오늘은 음식보다 서윤이 눈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작은 장면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에서 엄마 먹자. 아이의 작은 손이 서윤이 쪽으로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금순 할머니의 말보다 눈앞에 이 장면이 더 크게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엉뚱한 말로 튀어나왔습니다. 서윤아, 네 데리고 간다는 말 진짜로 생각하는 기가? 서윤이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은 무슨 나중이고, 네 마음 이미 정한 거 아이가. 그 말은 말하고 나서도 제 자신이 놀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만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서늘해진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민호가 방에서 슬쩍 머리를 내밀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도움 요청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나?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마당 어딘가에서 바람에 쓸린 무엇인가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 나가 보니 찢어진 신발 한 짝이 아침에 있던 것보다 더 먼 곳까지 굴러나가 있었습니다. 애가 그날 어디를 갔던 거고 누굴 따라갔던겨? 모든 실마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데 그 진실이 자꾸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하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텐데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서성이다 못해 신발만 신은 채 길가로 뛰어나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노?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회사에 올라갔고 민호는 학교에서 나온 지 이미 한참이 지난 시각.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습니다. 애가 대체 어디로 간겨? 학교 앞까지 뛰어가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호 나왔습니까? 아, 네. 오늘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못 보셨습니까? 보통 집 쪽으로 가던데요.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길가, 풀숲, 버스 정류장 뒤, 동네 슈퍼 앞까지 발 닿는 대로 뛰어다니며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바짝 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어딘 가서 들었으면 대답 좀 해봐라. 제 목소리가 저 혼자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숨이 왜 그렇게 차요? 서윤아, 민호가 안 온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나왔는데 집에 안 왔다 카네. 서윤이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단숨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날카롭게 꽂히며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지금 미칠 지경이다. 하지만 서윤이는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뛰쳐나온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함께 수색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길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해는 거의 지고 산속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히끗. 저는 거의 기절할 듯한 마음으로 소리를 향해 뛰었습니다. 민호야. 나뭇가지를 헤집고 지나가자 절벽 아래 작은 움푹 팬 곳에 민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 손은 떨리고 무릎은 긁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발 옆에 놓인 찢어진 신발 한 짝. 그 옆엔 이상하게도 누군가 밟아놓은 듯한 낙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호야, 어디 다쳤노? 왜 여기 혼자 있는 거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혼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혼나면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민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천장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아이는 계속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 괜찮다. 다 괜찮다. 이제 할매가 잡았으니 됐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슴 안쪽이 찢겨나가는 듯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이가 숨이 찬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봐주셨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요. 그 말은 이미 분노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큰 목소리였지만 그보다 제 가슴 안에서 터진 소리가 더 컸습니다. 서윤아,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저는 애를 잃을까봐.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나도 민호 없으면 안 된다. 아들 떠나고 내가 붙잡은 게 이 아이다. 말하고 나니 목이 꽉 막혔습니다. 서윤이도 저도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잃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감정의 방향은 서로 엇갈려 상처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치료를 받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소지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외투, 작은 장난감, 그리고 찢어진 신발 한 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발끈이 단순히 끊어진 게 아니라 누가 잡아당긴 듯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져서 될 모양이가? 저는 신발을 손으로 만지며 눈을 좁혔습니다. 손바닥에 남는 이물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겼다고 잠결에 중얼거리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정확히는 따라오래서 갔는데 잡아당겼어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오해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이와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호가 말하지 못했던 진실, 찢어진 신발 한 짝이 품고 있던 의미, 아이의 침묵과 불안의 이유.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정작 아이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서윤이는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둘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발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그래, 이제라도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애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를 따라갔는지. 서늘한 병실 공기 속에서 갈등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은 멀쩡했지만 제 눈엔 어쩐지 깜빡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인데도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를 가르는 공기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서윤이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입만 떼고 다시 닫았습니다. 서윤아, 지금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투, 평소에 예의 바른 말투 그대로인데도 그 안에 5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상처, 그리고 저를 향한 실망.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안쪽이 천천히 벌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큰 외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있어 보이니 당분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이는 눈을 붉힌 채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아이를 밀거나 잡아당겼다거나 그런 흔적이 있나요? 팔에 멍 자국이 있습니다. 단순한 넘어짐인지 누군가 잡아당긴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뒤 서윤이는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이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셨어요? 그 질문은 단순히 사실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헛기침만 했습니다. 서윤아,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나도 미치겠다. 진짜로.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약했습니다. 제 감정과 달리 겉으론 변명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 고모 순자가 급히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정인아, 네 괜찮나? 아이는 어때? 저는 고개를 돌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고모는 제 손을 꽉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애가 할매 찾다가 혼났다고 울었다더라. 요즘 애가 왜 자꾸 도망다니는지 모르겠대. 박순자의 목소리는 병원 기둥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서윤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났다고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말, 가장 듣기 싫었던 말, 그러나 가장 무력한 순간에 가장 크게 터져버린 말. 아니다. 순자야, 네 그 말 어디서 들었노? 이 동네 사람들 다 알던데? 애가 요즘 울고불고 난리락 하더라. 그 소리가 병원 바닥부터 천장까지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려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호 혼낸 적 없으세요? 그 질문은 처음 묻던 그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불안과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깨진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한테 손 한 번 안 댔다. 나도 요즘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그럼 왜 애가? 서윤이 목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왜 애가 항상 울고, 왜 숨고, 왜 신발을 잃어버리고, 왜 겁에 질린 얼굴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입을 막는 건 억울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건가? 내가 아이에게 뭘 잘못한 건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게 몸을 웅크린 민호가 간호사 품에 안겨 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울다 지쳐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달려가 아이를 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야, 엄마가 왔어. 저도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야, 할매다 괜찮나? 아이는 잠깐 내 손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며 제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아니야. 아이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했지만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다친 거야. 그리고 제 귀에도 이상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민호야, 아니다, 아니다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서윤이는 민호를 꼭 끌어안은 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 분노, 실망, 상처, 그리고 더는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단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당분간 민호 데리고 집에 올라갈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 그러지 마라, 제발. 제 목소리는 당장 무너질 사람의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러나 서윤이는 고개를 돌렸고 그 작은 회피가 제 마음을 천천히 부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들고 있던 신발 봉투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찢어진 신발 한 짝이 싸늘하게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호가 오늘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따라오라 그래서. 서윤이는 제게 등을 돌린 채 민호를 안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온 세상이 어둡게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젠 정말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민호가 병실로 들어가고 복도엔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서윤이는 문턱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것처럼. 저는 손에서 떨어져 나가듯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민호한테도 서윤이한테도. 그 생각이 가슴을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들어가고 저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산소 냄새가 섞인 병원 특유의 차가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윤이는 아이를 토닥이며 울고 있었고 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문가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서윤아, 잠깐 얘기 좀. 제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약했습니다. 서윤이는 대답 대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뒤 민호가 잠결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몸을 움찔거리며 손으로 공기를 더듬었습니다. 놓쳐 안 돼. 따라오라 해서. 서윤이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누구를 따라갔노? 누구한테 잡혔노? 아이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때문 아니야. 그 말은 정확한 문장이 아니었고 아직 머릿속에서 엉킨 단어였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는 말. 나 때문이 아니라는 말. 저는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민호야, 그때 누가 널 불렀노? 아이는 두 손으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렸어. 순간 병실 공기가 뚝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서윤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날 그 절벽 아래 민호야, 이리 와. 그래서 가봤는데. 아이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볼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근데 누가 내 팔 잡았어.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는 트라우마 때문에 죽은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팔을 잡아 끌었으니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서윤이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우리 민호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울음은 분노도 오해도 아닌 지금껏 참아온 모든 슬픔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찢어진 신발 한 짝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신발끈이 비정상적으로 잡아뜯긴 흔적. 뭔가를 겨우 벗어나려고 아이가 온 힘을 다해 버둥댔다는 증거. 저는 그 신발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꼬.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최근 계속 신발을 잃어버리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을 피하고 울고 그 모든 행동이 무서웠다는 신호였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서운함에만 갇혀 있었구나. 저는 천천히 서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서윤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힘들어하던 거 아무것도 모르고 민호 마음도 제대로 못 보고 내 기분만 생각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이 수없이 떨렸습니다. 서윤이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민호가 어머니한테 마지막 가족이었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확 두들겼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내 마지막 남은 피부치였지. 나도 민호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살 수가 없다. 저는 그동안 참아온 말들을 주르륵 쏟아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민호가 제 전부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끝에서 힘이 풀릴 때쯤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때문 아니야. 나 그냥 아빠 목소리 같아서. 저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가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제는 피하던 그 손을. 할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싫었어. 아이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우리 민호 잘못 없다. 아무 잘못도 없다. 말하면서도 눈물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서윤이는 제 손등을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너무 많이 오해했나 봐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서로 같은 사람 잃어버리고, 같은 상처 안고, 같은 아이 지키려고 했는데, 말이 끝나자 서윤이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손을 잡은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쉬게 하죠. 아이가 깼으니 두 분도 잠깐 쉬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신발 한 짝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신발이 우리 셋을 다시 이어주는 운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화해가 시작될 거라는 희미한 확신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가 병실에서 잠든 뒤 병원 복도에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이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흔들리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셋의 마음 같았습니다. 한바탕 몰아쳤던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야 조금씩 잔잔함이 찾아오는 듯한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비냄새가 스며들며 마음 어딘가도 함께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잠이 든 민호 곁에서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엔 말라붙은 눈물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좀 자라. 내가 애 보고 있을게. 괜찮아요. 어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그 말투엔 이제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경계도 의심도 없고 그저 함께 겪은 마음만 남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도 참 마음고생 많았다. 어머니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얼음 같은 감정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이른 새벽 민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 부르는 소리가 언제보다 부드럽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호 이제 괜찮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응, 할머니 손 따뜻해. 아이 손이 제 손등 위에서 조금씩 힘을 주며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이도 미소 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엄마랑 할머니 싸우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무서웠어. 아빠 목소리 난 것 같아서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니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 우리 민호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네 곁에 있으려고. 말을 하면서도 울컥했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짐을 정리하면서 봉투에서 찢어진 신발 한 짝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놓인 그 신발을 본 순간 서윤이와 제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고쳐놓자. 민호 좋아하는 신발 아이가. 어머니가 같이 고칠래요? 그래야지. 얘가 도망다닐 일 없게. 그 말은 단순한 신발 수선이 아니라 우리 둘의 관계도 고쳐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윤아, 진짜 그럴락하나? 네. 민호가 두 사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저는 그 순간 그녀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내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빨래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고추 말린 자루가 햇빛에 빨갛게 빛났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지 민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앞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새 신발. 서윤이가 미리 준비해둔 새 운동화였습니다. 깨끗하고 단단한 밑창, 흙에 치여 해질 걱정 없는 튼튼한 고무 코팅. 저는 손으로 가볍게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호, 이제 발 아플 일 없다. 응,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그 말에 제 눈이 왜 그렇게 뜨겁던지 저녁 준비를 하려 부엌에 섰는데 서윤이가 조용히 제 옆에 와 도마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추 다질게요. 아니다. 니는 된장국 저어라. 그건 네가 더 잘한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예전 같은 미묘한 긴장이나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 살던 사람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미안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머니 탓하는 것처럼 말했던 거. 저도 상처 많이 받았고 엄마가 없어도 어머니한테 잘 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됐다. 니도 힘들었잖아. 우리는 같은 상처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렇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속마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 아이가.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릴 때 민호는 새 신발을 신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와. 서윤이와 저는 나란히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옆에 선 그녀의 어깨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손을 한 손씩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그 말은 이 이야기의 모든 상처를 감싸는 가장 순수한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도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노을빛 아래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깊숙이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됐구나. 마무리. 민호 손을 잡고 노을 아래를 걸어오던 그날, 저는 오래된 상처가 햇빛에 비쳐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 말 한마디에 다시 이어지는 참 묘하고도 어려운 인연입니다. 평생을 버티듯 살아오다 보니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나니 남은 세월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와 나란히 걷는 이 길이, 민호와 함께 웃는 이 시간이 이렇게 고맙고 따뜻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와 말하지 못한 마음을 지닌 분이 있다면 그 마음 너무 오래 혼자 품고만 계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끔은 한 걸음만 내딛어도 참 이상하게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스르륵 무너질 때가 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조각 하나라도 닿았다면 이 집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저도 이곳에서 계속 따뜻한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